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오늘 밤 12시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과 막바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종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잠시 뒤 6시 내릴 예정입니다. 철도 파업 사흘째인 오늘도 수도권 전철과 KTX 등 주요 열차가 감축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도 이용객이 많아지는 주말인 내일과 모레부터는 대학 입시 일정도 겹쳐 있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바뀐 열차표를 미리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한 여파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게 날아온 고지서 금액도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가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 현재까지로서는 그대로 종료가 유력한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출국한다고요. 네, 강 장관은 잠시 뒤 7시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이 강 장관의 회의 참석 여부가 불명확했는데요. 강 장관이 일본 도착 후 오늘 자정 전에 그러니까 지소미아의 효력이 아직 살아있을 때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막판 논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번 일본 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기자,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는 종료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입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 결과는 문 대통령의 재가 이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기론에 무게가 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다시 한번 기술 자립을 강조했다고요.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반도체 핵심 소재인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더해 소재 부품 장비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반도체 제조 강국 대한민국을 아무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직접적인 시발점이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행보도 일본을 겨냥한 모종의 메시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친 대신 순이익은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제조업의 부진이 순이익 감소의 직접적인 이유였습니다. 임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금융보험을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 매출액은 전년보다 4.8% 늘어난 2,455조 원, 기업당 매출액은 0.4% 증가한 1,92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총 매출액 증가율은 절반 가까이 줄었고 기업당 매출 증가율은 한 해 사이에 무려 1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대폭 줄었습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년 전보다 6.4% 감소한 162조 원에 그쳤는데 이는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 침체 여파로 순이익이 17% 넘게 줄었던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특히 매출액 1,000원당 벌어들인 순이익은 66억 원에 불과해 2017년보다 8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매출액 1,000원당 순이익을 보니까 농림어업과 전기가스 증기업, 운수창고업 등은 30원 이상 순이익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제조업은 지난해 90원에서 6원 넘게 줄어든 83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업이 80원 넘게 줄면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산업 가운데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조선업의 저가 수주 영향이 순이익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MBC 임종윤입니다. 오는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내놨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내후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소비자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컵, 식기 사용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포장, 배달음식용 일회용 숟가락도 무료로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가 구매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비닐봉지 사용이 어려워집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샴푸,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정기 배송의 경우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영세업계에는 세척시설, 장바구니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지난 9월 위장약 성분을 라니티딘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뒤 대규모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졌었죠. 또 다른 위장약 성분인 니자티딘에서도 똑같은 발암 우려 물질이 오늘 검출돼 식약처가 해당 제품들의 판매를 또 중지시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현 기자. 니자티딘에서도 발암 우려 물질이 또 검출됐다고요? 네, 니자티딘은 속쓰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치료에 쓰이는 위장약 성분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니자티딘을 원료의약품과 93개 완제의약품 품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13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NDMA가 검출된 제품은 경동제약의 자니틴정과 시트리사의 틴자정 등 일반 의약품 4개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9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13개 제품에 대해 모두 제조와 판매, 처방을 금지했습니다. NDMA는 앞서 지난 9월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에서 검출돼 국내에서는 모두 269개의 품목에 대해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김 기자, 판매가 중지된 의약품을 사용하던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니자티딘 위장약을 복용 중인 환자는 모두 22,000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전문의약품의 경우 남아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면 무료로 다른 약으로 재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 의약품이라면 1회에 한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이미 복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NDMA가 미량 초과 검출된 만큼 단기 복용했다면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서 제약업체가 자체적으로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신약이 중간에 기술 수출을 거치지 않고 미국 시장 관문을 뚫은 첫 번째 사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이게 대체 어떤 약이죠? 네, SK바이오팜이 개발한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인데요. 국내에서 기술 수출이나 파트너십 체결 없이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모든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미국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은 SK바이오팜이 처음입니다. 뇌전증은 뇌 특정 부위의 신경세포가 흥분 상태에 놓여 발작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예전에는 간질로 알려졌던 질병입니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를 복용해도 발작이 멈추지 않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엑스코프리 투약군에서 발작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이 28%로 나타났습니다. 위약, 즉 속임약을 투약한 경우 발작이 멈추는 비율이 9%에 머무른 것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효과를 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기자, 미국 시장이 시판 허가가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61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중 미국 시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진단은 매년 미국에서만 2만 명가량이 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시장 규모도 오는 2024년까지 약 41억 달러, 우리 돈 4조 8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SK바이오팜은 내년 2분기 중에 엑스코프리를 미국 전역에 출시한다는 계획인데 생산과 판매까지 독자 수행할 여건을 갖추고 진출하는 만큼 글로벌 종합제약사로 거듭날 초석을 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해결료 보관시설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원안위가 사용 후 해결료 보관시설의 증설 계획을 보류했다고요. 네, 원안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사용 후 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5기 운영 변경 허가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다뤘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후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맥스터는 사용 후 해결료를 외부와 격리해 임시 보관하는 시설을 말하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원안위에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고 원안위는 안전성 평가를 심사해봤습니다. 정 기자, 오늘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건가요? 네, 이번 안건이 처음으로 오른 만큼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한 위원은 1차 맥스터가 건설되는 과정에서의 운영 허가 변경 관련 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위원은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위원들이 추가로 요청한 자료를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안위 사무처가 면밀하게 준비한 뒤 추후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맥스터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2021년이면 맥스터가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인데요. 맥스터 건설에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올해 안에 맥스터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올해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2년 반 뒤 총 발전 용량 200만 킬로와트가 넘는 중수형 원전을 모두 정지시킬 수밖에 없어 전력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지적합니다. 반면 탈핵,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강행해선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오늘 열차 운행 차질로 시민 불편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주말을 앞두고 열차 표 구하기가 더 어려운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먼저 오늘 철도 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기준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8% 수준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열차별로는 KTX가 73%, 무궁화 5등 일반 열차는 65% 수준이고 수도권 전철은 86%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평소의 4분의 1 수준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조원 수는 늘고 있는데요. 출근 대상자 2만 7천여 명 중 8,2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파업 참가율은 30%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늘 조속한 합의를 위해 노정협의가 필요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김 기자, 주말을 앞두고 혼란과 불편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열차 운행 횟수가 줄어든 가운데 평일보다 열차 이용객이 더 몰리면서 주말 열차표 구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역 출발 부산행 KTX와 일요일 부산역 출발 서울행 KTX의 경우 열차표 대부분이 이미 매진돼 예약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 운행 중인 SRT 수서고속철도 역시 이용객들이 몰려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입 논술고사나 면접시험 등의 일정이 몰려 있어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특히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수험생들이 걱정입니다. 철도공사는 수험생이 이용하는 열차가 출발 또는 운행 중 지연될 경우 다른 열차로 무료 환승할 수 있도록 하고 도착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곳곳에서 세금 폭탄이다, 쇼크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내야 하는 사람도 또 내는 액수도 크게 늘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2년 전에는 14억 원 내외였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가격은 지난해 18억 원까지 뛰었고 최근에는 20억 원에 바짝 붙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랐고 세금도 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86만 원에서 올해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종부세를 고지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액은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 대상자는 10만 명 이상, 세액은 1조 원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공시가격이 올라가서 과표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세율 측면에서도 인상된 효과, 그다음에 한도 부분과 관련돼서도 종전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올해 납부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최장 6개월간 나눠낼 수 있습니다. SBS CNBC 이광우입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을 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니 여기저기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충격이 크다고 하는데요.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네. 종부세가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은 꼭 공시가격 때문만은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결정적인 원인은 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이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2%에서 3.2%까지 크게 올랐고 1.5배였던 세금 증가 상한선도 2배에서 3배까지 늘었습니다. 또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 과세 표준이 신설됐습니다. 이 공정시작 가액 비율이 올해 80%에서 85%로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과표가 같더라도 5%포인트만큼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바뀐 데다 집값이 많이 올랐고 또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종부세 이 대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평균 14%가 올랐고 9억 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여 가구에서 올해 20만여 가구로 51%나 급증했습니다. 강 기자, 구체적으로 얼마나 올랐는지 좀 살펴볼까요?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서울 마포구 이 레미안 프로지오 아파트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를 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원이었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 원으로 뛰면서 종부세 대상이 이번에 새롭게 됐습니다. 예. 이 종부세로 22만 원 가량을 내야 하고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 금액을 보면 222만 원에서 31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 다른 단지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를 보도 종부세가 74만 원에서 총 123만 원으로 이렇게 늘게 됐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권의 다른 주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집이 만약 한 채더라도 종부세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 2채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를 보면 종부세가 3배까지 늘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예, 종부세를 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응이 나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선 이 세금 폭탄이라는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게 됐다는 집주인을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상 못했죠. 내는 세금도 많은데 거기다 대고 또 더 갖다 내는데 누가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민으로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뭐 국민들 다 죽으라는 거밖에 더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좀 격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지난해보다 14만 명이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뭐 더 커질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내년 공시가격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더 급등할 것으로 되면서 이렇게 종부세 부담도 더 함께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에 이렇게 90%로 높아지는 것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부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내년 공시가격이 10%만 오르게 됐을 때도 종부세가 12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60만 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만큼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은행이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 주식 1.8%를 주식시장 개장 전 시간의 대량 매매 방식으로 글로벌 장기 투자자 등에게 전량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매각된 주식은 우리카드를 지주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포괄적 주식 교환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보유하게 된 지주사 주식 물량 5.8% 가운데 잔여 지분 1.8%입니다.
우리은행 측은 대량의 주식이 특정 기간에 시장에 풀리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매각으로 이 우려 또한 해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날갯짓 시작한 플라이 강원. 오늘 새로운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했습니다. 국내 하늘길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치열해지는 이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산업부 이한나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새로운 이 저비용 항공사 플라이 강원이 취항을 했다고요? 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오늘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합니다. 오늘 오후 3시 양양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취항식을 가진 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순조로웠는데요. 양양 제주 노선 상품 판매를 시작한 지 채 1시간이 되지도 않아서 좌석이 모두 팔렸습니다. 네. 플라이 강원은 앞으로 정원 186명 규모의 항공기 한 대로 오늘부터 매일 오전 오후 하루 2회씩 양양 제주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도 그런데 이 저비용 항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포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 플라이 강원은 국내 7번째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국내에서 새 LCC의 취항은 2016년 에어서울 이후 3년 만으로 플라이 강원의 취항으로 7개사로 늘어났습니다. 내년부터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2개 LCC도 추가로 취항할 예정인데요.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늘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일본 여행객 감소에 원화값 약세 등의 악재가 겹쳐 LCC들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고 이스타항공은 매각설까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치열해지는 이 경쟁, LCC 입장에서는 악재인 건데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네, 우선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해지면서 항공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만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대형 항공사들보다는 항공권이 20%에서 30%가량 낮은데요. 이에 더해가지고 신규 LCC 진입으로 가격 경쟁이 붙어 반값 항공권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나 국제적으로 요구하는 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풍부한 정비 능력이나 투자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리스료, 유류비, 정비비 등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투입돼야 하는데 이게 어려워지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저비용 항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항공업 업황 전체가 좀 나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좀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의 단거리 노선과 관련해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와의 가격 경쟁이 심해서 항공료가 지나치게 떨어졌고 때문에 기름값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항공업계 3분기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요.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들이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익이 난 대한항공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0%나 줄었습니다. 4분기 역시 일본 노선 부진과 단거리 노선 공급 과잉으로 전망이 어둡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취항한 플라이 강원은 전석 매진 등 이런 시장은 좋았는데요. 하지만 플라이 강원이 앞으로 3년 동안 거점으로 할 양양공항은 한때 유령 공항으로 불릴 정도로 여행 수요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플라이 강원은 국내로 외국인이 오는 이런 인바운드 수요 유치에 힘을 쏟을 계획인데요. 이 사업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차기 회장 인선 속도 내는 신한. 국내 최대 금융그룹사 신한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출 일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통상 일정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인선 절차가 시작되는 것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효준 기자. 예. 신한금융이 차기 회장 선임 일정에 좀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신한금융은 이르면 다음 주에 이 회장 후보를 선출하는 기구인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이 회추위라고 하는데요. 이 회추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회추위를 연다는 건요, 이 회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건데 이 첫 회추위 시점이 직전에 회장 선임했을 때보다 한 달 이상 빨라진 겁니다. 이 첫 회추위 개최가 직전 선임 때에는 2017년 1월 4일이었는데요. 이번엔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추위는 12월 중순이면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는 올해 마지막 이사회가 12월 19일에 열리는데 이 날에 이 후보자를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용봉 현 회장이 연임하느냐 낙마하느냐가 다음 달 중순이 되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한주주의 회추위 일정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조용봉 현 회장이 현재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채용비리 혐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회장 선임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 검찰은 다음 달 구형할 계획이고 재판부는 내년 1월이면 조 회장에 대한 1심을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1심 결과가 물론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조 회장이 연임하는 데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 회장의 연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이사회 전반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안팎의 평가입니다. 네, 조용병 회장의 연임이 지금 유력한데 가장 큰 변수는 그렇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넘어야 될 가장 큰 산은 금융당국이 될 겁니다. 네. 물론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채용비리와 관련된 재판 결과에 금융당국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주된 변수가 될 겁니다. 참고로 올 2월에 이 금융감독원은 같은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이 하명주 하나은행장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따른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당시에 사회이사들한테 전달을 했고요. 결국 그 당시 하명주 행장의 연임 포기를 결정한 전례가 있습니다. 예.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신한금융의 사회이사들을 만날지는 결정하진 않았지만 이 하나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려를 전달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삼성의 호재와 악재. 삼성 SDI가 유럽 BMW 그룹과 3조 8천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잭팟을 터뜨렸다는 표현을 쓸 만큼 큰 성과인데요.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을 직접 또 언급하면서 애플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거론하면서 삼성에 타격을 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삼성이 직면한 이 과제들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먼저 삼성 SDI가 BMW와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계약에 성공했는데 이게 좀 산업계 안팎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널리 알려진 대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는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미래 가치가 높은 분야입니다. 오는 2025년부터 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분기점이 될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 이 시기에 맞춰서 글로벌 화학사들이 앞다퉈서 투자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폭스바겐과 같은 완성차 업체들까지 뛰어들면서 수주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우리 화학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나중에는 수주처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성 SDI가 10년 계약을 맺었다는 거는 앞으로 안정적인 수주처를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윤 기자. 이번 그 양측 협력에는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이 부회장의 역할이 좀 막후에서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양측의 협력이 지난 2009년 시작이 됐었는데 이 부회장이 BMW를 직접 찾아가서 양사 관계를 다시 다지고 공급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당시 전기차 배터리는 파나소닉 등 일본 업체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BMW와 삼성 SDI가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자 업계에서는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시장에서 삼성이 큰 호재를 거뒀지만 반면 미국에서는 좀 쓴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삼성을 거론하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애플 공장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는 삼성이라면서 삼성은 대단한 기업이지만 또 애플의 경쟁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애플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지금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상황인데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지난 9월부터 10%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미국 수출용 스마트폰이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세를 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애플 스마트폰에 10%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999인 아이폰 가격이 $1,099로 오르게 되는 상황인데 삼성 스마트폰은 가격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다시 이 관세가 면제가 될 경우에는 이런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삼성 측 반응은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국제통상 이슈가 얽혀 있다 보니까 답변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또 제품과 부품이 달라서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애플의 본격적인 견제가 결국 공식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강력하게 자국 우선주의를 실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삼성에 어떤 형태로든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즈플러스 계속해서 집중진단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진단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 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채 7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종료되는데요. 현재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또 향후 한미일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잠시 뒤죠. 오늘 오후 6시에 지소미아 관련 이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조금 전 5시 좀 넘어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좀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이제 서치를 하고 들어오기는 왔는데요. 네. 오늘 오후 1시부터 사실상 NSC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회의 결과를 아마 6시에 발표를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예. 사실상 어제도 이제 NSC 회의를 했고요. 또 NSC 회의가 얼마나 급하게 돌아갔는지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예. 하루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들어와서 오늘 오후 회의에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최종적으로 아마 조율을 해서 네네. 그 결과를 이제 6시에 발표하지 않겠는가. 그래봤자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완전히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하는 것을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마 발표하지는 좀 곤란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건부 연장 쪽으로 좀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겠다. 아마 이런 정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가 지금 나오기 직전인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건부 연기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지소미아가 왜 종료됐는지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올해 7월 달에 일본이 느닷없이 사실상 그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하고 예. 8월 초에는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데
이것이 황당스럽게도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는데 무슨 이게 안보하고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들 이것이 한국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한다. 이것이 이제 안보상의 이유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또 그런 전략물자를 법을 어겨가면서 수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유엔과 관련된 기관에 다 통보해 줘 왔어요. 근데 일본은 상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안 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아서 한국이 이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략물질 3개 품목을 통제를 했단 말이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가 안보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건데 한국을 그렇게 안보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 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은 우리도 지소미아 종료를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3달 전에는 결정을 해야 해서 이제 연장을 할 건지 종료를 할 건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를 11월 23일 0시부로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오늘 6시에 발표될 내용이 만일 일본이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철회한다면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1년 동안 더 연장해서 갈 용의가 있다. 그런 정도로 아마 발표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협정 효력은 유지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되나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로 발표를 하잖아요. 발표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가 결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수용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이것은 이제 연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본이 수용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일본의 수용 여부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제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 일본의 나고야에서는 지금 G20 외교부 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지금 서티렐 동아태 차관보 미국에 그 사람도 참가하고 있고 셜리반 국무부 부장관도 여기에 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미 19일 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설득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강경호 외무부 장관이 지금 저녁 늦게라도 그쪽으로 간다는 의미는 원래 계획이 없었단 말이죠.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틀 동안 하는 회의인데 벌써 지금 하루가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가는 것은 최종적으로 한일 외교부 장관 회의가 있을 수 있고 한미일 고위급, 그러니까 저쪽에는 부장관이 나왔으니까 고위급 회담이 있어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오늘 24시 이전에 지소미아 종료 안 한다라고 하는 결정할 가능성이 있죠.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건부였으니까 조건부를 일본이 수용을 한다면 이것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일본이 우리나라의 현명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등 이 강경한 어조의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태도가 이렇게 바뀐 건지 하루 사이에 좀 급하게 바뀐 이 상황 변화가 있었는지 좀 어떻게 좀 추측하시나요? 아니요, 지금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전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소미아 종료가 안 되고 연장될 거다라는 전제를 해버리면 전혀 말이 다르게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순간까지도 또는 이제 6시에 그 NSC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지금 조건은 붙어 있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서로 기싸움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으로부터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거고 한국은 한국대로 여기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원인 제공자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이 태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일본대로 계속해서 한국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사실상 거기 천안이죠. 천안에 있는 대만 소유의 IT 기업
공장 준공식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한 국산화에 대해서 강조하셨던 것은 일본이 그렇게 수출 규제해도 우리는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길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늘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끝까지 서로 가는 거죠.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6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고 오늘 12시 이전에 일본이 이제 어떤 식으로 태도 네. 변화가 있을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초 오늘 오전까지 심지어 오후까지도 이 그렇죠. 종료 수순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 5시 넘어서 상황이 좀 급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입장 변화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같은데 우리 측에서도 좀 지소미아 종료가 좀 내심 부담스러웠을까요? 좀 어떻게 우리 측 입장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우리가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때 굉장한 고심을 했습니다. 사실상 8월 22일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때 NSC 회의를 할 때 이게 통상 회의하면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거든요. 예. 오전하고 오후까지 연장해서 그만큼 갑론을박이 심했다는 거죠. 예. 분명한 우리한테도 이점은 있어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일본은 일본대로 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고위 관료들이 얘기하듯이 지소미아가 종료가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과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일본도 손해보고 한국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유지하는 것이 일본한테도 좋고 한국한테도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쉽게 예단은 좀 이르겠습니다만 한미 관계, 이 미국 측은 좀 어떤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 상황이 좀 궁금한데 좀 판을 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네, 사실은요. 이 일본이 올 7월 초에 수출 규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안 보였어요. 예. 그런데 한국이 이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 국무부, 국방부, 심지어 무슨 뭐 대변인까지 나서가지고 실망스럽다는지 또는 주한미군이 좀 위험에 빠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말의 핵심이 뭐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그때 초기에는 미국이 편향적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많이 바뀌었죠, 분위기가. 예. 이게 지금 한국 말이 점점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도 압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아세안 확대 국방부 장관 회담 이게 네. 방콕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아담 플러스라고. 예. 그랬을 때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대단히 많은 압박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이 제대로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요. 예. 왜 그러면은 미국이 이렇게 나서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정보 공유 협정, 정보 공유의 틀 이것이 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북아라고 하는 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거 훨씬 더 큰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종료시키면 어떤 상징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뒤늦게 나서서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압박하면서 설득에 나가고 있고 지금도 거기 숄리반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과 스투레리 일본에 관련되는 관료들을 또는 예.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지소미아 이 종료 당초 시점까지 앞두고 미국이 또 한편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감축과 좀 연동해서 움직임을 좀 보여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이 어떻게 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관되게 뭐 여기 SBS, CNBC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이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줄곧 이제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하고 주한미군 문제의 감축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켰을 때 그거는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를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 이런 것들은 또 다른 한반도의 큰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그쪽에서 보면 일부 이제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카드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하고 그리고 이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문제하고 연결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침 뭐 어느 신문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가 미국에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 아니 왜 이렇게 페이크 뉴스를 하느냐, 그 당장 기사 내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모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럴 정도의 미국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소미아와 관련된 문제, 이거는 벌써 한 3달 정도 이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지금 벌써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3차까지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서로가 다른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를 했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서로 연결시켜서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서 예단하는 것은 나는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고 미국이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미국 보고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전략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안보 측면에서 오늘 이 결정 여부와 상당히 중요한 연관이 물론 있겠지만 안보 측면에서 한미 관계 또 한일 관계 우리 정부가 어떻게 좀 중심을 잡고 끌어가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지소미아 종료가 안 되고 연장이 되면은 이제 사실상 원상 회복되는 건데 그래도 상처는 좀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이제 치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국과의 관계는 우리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 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라고 전화 통화하셨거든요. 그 원칙을 이제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동아시아 전체를 보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리 11월 초에 사실상 미 국무부의 경제 담당 차관이 와서 합의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 인프라 분야, 디지털 분야 여기에 대해서 신남방 정책하고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접점이 있으니까 이걸 확대해 나가자. 여기에 서로 이제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원칙을 정하고 그리고 이 두 분야에서 이렇게 협력을 해 나가면 곧바로 한미 관계는 복원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일본과의 관계는 밑바닥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연장이 만일 된다면 다음 달에 북경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뭐 삼국 간의 정상회담도 있지만 한일 또 한중, 중일 이렇게 각각의 정상회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한일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담비입니다. 주말인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저녁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로 큰 추위 없이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을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전 중에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로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이른 시간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요.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저녁부터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기온 2도, 대전 5도로 아침에는 약간 쌀쌀하지만 낮 기온은 16도 안팎까지 오르며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해안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부지방 광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상에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는 비교적 온화하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페이지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